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의장 경선이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당선인으로 단일화하면서 5선의 우원식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당내 무게추가 추당선인으로 기운 것으로 보여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 나란히 6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내민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이른바 명심 경쟁을 벌였지만 연장자 우선이라는 관례에 따라 추미애 당선인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앞서 5선에 성공한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해 강성인 추미애 당선인으로 조율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로써 22대 상반기 국회의장은 친명계인 추 당선인과 남은 후보인 우원식 의원으로 좁혀졌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70.6%가 추 당선인을 선호한 만큼 무게는 추 당선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윤석열 정부 견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천명한 만큼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나 개혁 입법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국회의장 경선 소식부터 볼게요. 결국에 좀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네,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정리는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 만나서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친명인 추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부 여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 무시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들의 당이 된 것 같다며 추당선인으로의 단일화 분위기에 대해 묘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추 당선인이 현재 시점에서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된다면요, 의장이 된다면 이런 요구들에 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실하고의 대치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추 당선인의 악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2020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당시 법무장관이던 추 당선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직무배제했고 윤 총장이 소송까지 내면서 극한 갈등 보였습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제2의 추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추 당선인은 이미 중립은 없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꾸 거부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냐. 임기 내내 그렇게 할 거냐.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 하나의 역할을 국회가 하겠다라는 거죠. 국가의존서열 1위인 대통령과 2인 국회의장이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 다음 소식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어딘가에서 사진이 찍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한 도서관에 편한 차림으로 등장해서 책을 읽는 모습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목격담과 함께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어폰을 꽂고 책을 읽는가 하면 시민들 요청에 같이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한 누리꾼은 며칠 전에 봤는데 오늘 또 와 계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책을 읽는 사진이던데 뭐 무슨 책을 봤는지도 뭐 전해지던가요? 네, 로봇을
소재로 한 김보영 작가의 SF 소설 종의 기원담을 읽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SF 소설로는 최초로 전미 도서상 후보에 올랐던 책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걸 좀 자맹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기대가 큰데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 전 위원장 전체 국민에서는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2위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에 육박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김남국 의원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김남국 의원 발언이 주말 사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왔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나가면 출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10분 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은 저번 총선 때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요. 조국혁신당에서 곧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예.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황운하 의원에게만 조국 대표가 직접 연락해 영입을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온라인 방송에서 편하게 한 얘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반박할 필요가 있었느냐면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제안받은 자리에 관련 있는 분들 4명도 함께 있었다며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점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이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재형 목사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0여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겁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당시 가방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대가를 기대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최 목사는 최근 MBN과 인터뷰에서 가방은 취재 차원에서 건넨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찍은 영상과 메모 등을 제출받아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고발자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핵심 피의자와 고발인 조사까지 마치면 김 여사 조사가 남는데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서면 조사냐 방문 조사냐 아니면 소환 조사냐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환 조사가 좋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같은 날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인 오늘 비대위 인선과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새 지도부는 상견례를 겸해서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고위 당정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7인 체제로 출범합니다. 비대위원으로 유상범, 전주의 엄태영 의원과 첫 국회에 입성하는 김용태 당선인이 합류했습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에는 각각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모두 강원과 충청, 수도권 등 비영남권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정점식, 유상범, 전주혜 등 친윤계 의원 다수가 비대위에 포함되면서 친윤 비대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상견례 성격이 강했지만 의료개혁과 물가 등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됐습니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서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두고서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연임 대표가 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찬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데 총대를 매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연임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론 내릴 문제라면서도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당으로서는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똘똘 뭉쳐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는 데는 박찬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의원이 대항마로 거론되지만 승산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습니다.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반반입니다.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 44%에 비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장기 집권과 사법 리스크 등 반대 명분은 총선 승리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밀려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동남아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살해된 남성은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했고 현지 시각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가 모르는 한국인으로부터 몸값을 요구받은 것을 보면 일단 납치 살해로 추정됩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대사관에 신고했고 현지 경찰이 시멘트로 가득 메워진 대형 드럼통 안에서 이 남성을 찾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달아난 한국인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발견된 곳은 외딴 저수지였습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시멘트로 메워진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태국으로 건너간 건 지난달 30일. 그런데 지난 7일 남성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다면서 아들의 몸값 300만 밭,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지에선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새벽부터 남성이 지인과 연락이 끊긴 정황이 담긴 대화창도 공개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남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한국인 3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태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30대 용의자 2명을 특정하며 이번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일당을 검거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가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간,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남성들이 막아서 보지만 현지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당합니다.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 숨어있던 한국인 강도범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년 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때리고 협박한 뒤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챙겨 도망친 7인조 강도단의 주범들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서 근거지를 찾아냈습니다. 있다. 찾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를 버리면서까지 미행을 따돌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벌인 지 1년 11개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강제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3인방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어젯밤 서울 독산동에서 배달 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갓길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60대 운전자가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사고차들은 뒤엉켜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지 수치 나왔어요. 음주 상태에서 핸드폰인가 뭐 밑에 거기 신경 쓰다가 중앙선 그쪽 가드레일 그쪽 침범해서 사고 난 거.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빗길 추돌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쯤. 6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에 나와 있다 달려오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익산 장수고속도로에선 5톤 트럭과 SUV, 8톤 탱크로리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SUV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10년 동안 교인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한 여성은 8명,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10년 넘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소를 한 여성은 모두 8명으로 이 중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2021년까지 교회에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의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24명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당시 문건도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교회 측으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해당 목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5년 전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하면서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죠. 학교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유 전 교수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류 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대학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류 씨는 지난 2019년 대학 전공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를 지금 도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서 그 매춘으로 들어가겠대요.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한번 해보겠느냐고 발언해 성희롱 파문까지 일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학이 징계를 결정하자 류 씨는 불복 소송을 내며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징계를 할 일이 아닌데 징계를 한 거다 이거는. 성희롱 부분에 관한 정황을 의심할 만한 그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는 문제가 된 발언이 여전히 적혀 있습니다. 류 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태양 폭풍으로 인한 오로라가 전 세계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독일과 영국 등 수십 개 도시에서 형형색색의 오로라 쇼가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정전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주민 마 씨는 30시간 넘게 운전해 북동부 모허시에 왔습니다.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从北京开车到这里，终于追到这个极光了，有点红色带点粉色，鼓动的光束，还有在左右飘摆着，非常震撼。 중국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어제부터 형형색색의 오로라 쇼가 펼쳐졌습니다. 평소라면 오로라를 보기 어려운 지역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극한 수준의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It's not very usually that these polar lights are seen at lower latitudes, like Germany, northern to mid-Germany, further down. 다만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정전 같은 심각한 피해는 없었고 전력망 불안정과 통신장애 같은 작은 혼란만 보고됐습니다. The 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 industry and regulators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space weather is and to prepare for it.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오늘까지도 강력한 태양 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한 라인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많이 쓰지 않던 라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색량이 급증하고 메신저 앱을 설치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3월과 4월 라인야후의 자본관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립니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지분 정리 요구에 우리 정부도 뒤늦게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라인 사태가 기업 간 경영권 갈등 수준을 넘어 외교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의 반응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온라인 검색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에서 라인의 검색량은 지난 9일 수직 상승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평소 검색량의 20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 다른 검색 엔진 구글에서도 라인의 검색량은 지난 8일 평소보다 2배가량 늘었고 검색어 라인 사태는 급상승 키워드 1, 2위에 올랐습니다. 라인에 대한 관심은 앱 신규 설치에서도 나타나는데 4월 다섯째 주 라인 앱 설치 건수는 5만 8천여 건으로 석 달 전보다 20% 넘게 늘어났습니다. 유일한 성공 사례를 바라는기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일본에서 발생한 기업 문제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를 놓고는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밝히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건너뛰려 한다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이에 대해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인데 국회가 입법으로 처리하면 그게 위헌이라는 설명입니다. 헌법상의 그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어떤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최종 입법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위헌 논란을 떠나 정부 여당은 전국민 현금 지급이 정치 포퓰리즘이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면 총 1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1분기에만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나라 빚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이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을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이 1,100조 원을 넘어서는 이 위기 상황에 협상은 가시밭길이 예고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의 구성이 완료됐지만 본격적인 심의 전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다시 위촉됐기 때문입니다. 양대 노총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권 의원 위촉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권 의원의 사퇴를 놓고 첫 전원회의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터라 오는 21일 시작되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파행이 우려됩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을 들어 10,000원 이상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자영업자들 곡소리는 더욱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막대한 빚과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악화로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주고 이들이 살아나 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약 335만 명이 금융기관에 빌린 돈은 약 1,113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51% 늘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 규모도 2배로 불어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도 쟁점이어서 쉽게 결론 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자 이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행정법원의 항고심 결과 이번 주에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알리는 게시글 하나에 유독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져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의료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찬성과 반대 비율을 살펴보니 반대가 40배 이상 많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엔 100개가 넘는 입법 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은 찾기가 힘듭니다. 시행규칙 개정이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한 정부로선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판단도 이번 주 나옵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내일 비공개인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과연 여태까지 제시된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이 가장 높아서 그것을 국민들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5월에 때 아닌 폭우처럼 내리는 봄비를 보면서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각하구나 싶은데요. 이런 변화가 올여름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폭우에 취약한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 물가가 문제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떨어진 복숭아가 바닥에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가까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농축산물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곳곳에서 하루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수확량이 줄면서 사과와 배 등 과일류 가격의 고공행진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사과랑 배는 가장 기본적인 과일인데 사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거의 잘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사과 가격은 80%가 폭등했는데 봄철 냉해에 이어 여름철 장마로 인해 탄저병이 돌아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도 문제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올해 역시 기습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 결과 이런 예상치 못한 여름철 많은 비는 단기적으로 신선식품 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보다 100mm 정도 많아지면 신선식품 물가는 최대 0.9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등 굉장히 기상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 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DI는 다만 전체 소비자 물가나 물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기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글로벌 경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차원에서 삼성그룹이 최근 이 주요 전자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주 6일제 근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대를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삼성 SDI와 삼성 SDS 등 삼성그룹 주요 전자계열사 임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주 6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상무 이상 임원들의 주말과 휴일 근무를 다른 계열사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SK그룹 역시 그룹 임원과 주요 계열사 대표가 참석하는 토요 사장단 회의를 20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글로벌 무역 장벽이 심해지고 고물가, 고환율 등 경영 환경 위기 속에 기업들이 비상 경영에 들어간 겁니다. 세계 시장이 분절화가 되고 무역의 문법이 달라지고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을 놓고 경쟁은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LS그룹의 지주사 대표인 명노현 부회장은 삼성의 임원 주 6일제를 언급하며 위기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S 측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라며 시행 여부엔 선을 그었지만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기업은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창의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출근하는 만큼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고 임원들만 출근해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장하자, 그 신발끈을 또 동여매자,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이지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결한다든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환경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방식에도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우입니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날이 참 개운하니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행사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가 없었죠. 멍 때리는 대회부터 각종 꽃 축제까지 웃음꽃 피는 모습들 영상 속에 담아봤는데요. 이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인조 잔디밭의 환경미화원과 수의사, 유명인들까지 미동도 없이 허공을 응시합니다. 감독관들은 15분마다 참가자들의 심박수가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일명 멍때리기 대회가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의 의미 자체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이제 각자의 존재 가치를 찾고 이 좀 한산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거잖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재미있게. 참가자들은 1시간 반 동안 멍 때리면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음악 경연에서는 아이들이 평화 통일의 염원을 가득 담았습니다. 대구 이곡 장미축제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요 근래 계속 비가 왔었는데 이제 오늘 나오니까 날씨도 좋고 해서 연인도 생각나고 이제 부모님이랑 또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갓난 아기부터 어린이, 장년층까지 장미꽃 사이에 파묻혀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교외로 나가지 못한 시민들은 도심을 찾아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한국 클라이밍의 에이스 서채현 선수가 아버지인 서종국 감독과 함께 올여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빛 등정을 예고한 국가대표 부녀를 박규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위태로운 자세에서도 차분하게 등반을 이어간 암벽 천재 서채연이 시즌 첫 월드컵 대회에서 메달을 따냅니다.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입상하며 클라이밍 신동에서 어느덧 국가대표 에이스가 된 서채연. 7살부터 암벽을 오른 서채연 곁에는 국가대표 사령탑이자 아버지인 서종국 감독이 있습니다. 항상 아빠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훈련하거나 할 때 안정감도 있는 것 같고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전 아이스 클라이밍 국가대표인 서종국 감독은 딸과 구슬땀을 흘리며 금빛 등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채연 선수를 지도하면서 방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되는데 암장에 있을 때는 또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최연소 선수로 출전해 결선에 진출한 서채연은 파리올림픽에서는 꼭 메달을 따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림픽 2번째니까 저는 그냥 제 등반을 후회 없이 하고 싶고 꼭 올림픽 때는 메달을 따고 싶어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서채연의 약점으로 꼽히는 스피드 종목이 분리되는 만큼 부녀 국가대표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올라 내륙의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천안이 8도, 진주는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동시에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내일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출근길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춘천은 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